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김연경 작가님의 만 가지 행동이라는 심리 훈습 에세이 속에 수록된 한 챕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떨려요. 이 챕터가. 그런 글을 앞에 두고 낭독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니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챕터의 제목이고요. 부제목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고 붙어 있네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의 아테네는 지구 위의 한 도시 같지 않았다. 카모마일 꽃이 자잘하게 엎드려 있는 아폴론 신전을 걸을 때면 꿈속의 어느 장면에 머무는 듯했다. 바람 끝에 찬 기운이 묻어나는 파르테논 언덕길을 오르면 지난 삶의 어느 시기를 디디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크로폴리스 대리석 돌더미에 앉아 있으면 과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몸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는 듯했다. 엄청 가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비현실적이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여행지는 처음이었다. 그 몽환의 느낌은 봄빛 속에 퍼져있는 꽃향기에서 오는 그런 것도 같고, 시선을 끌어당기는 고대 건축물에서 오는 듯도 했고, 혹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도 같았다. 저는 3번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은 거기 어디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얘기하면서 돌무더기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 전에 그 마지막 문장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다 각자의 연이고 각자의 몫이 아닐런지. 평온하고 나른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이 틀림없었다.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이 그리스를 순례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여행일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인의 그리스 여행은 희망과 공포, 고통과 동경, 갈등과 이완 등이 가득한 모순의 순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 땅 어디에서나 때때로 수치심을 느끼는가 하면 때때로 장엄한 영광을 본다. 잔인한 질문이 마구 떠올라 그리스인 순례자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어떻게 저 무수한 경이로움들이 창조되었으며 그런 창조자의 후예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죠. 동시에 미셸 양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조르바의 아버지랄까요? 조르바라는 주인공 인물을 탄생시킨 그런 작가님이시죠. 그
그의 그 조국의 그리스에 대한 사랑도 어마어마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내가 20대 때 한창 빠져들어 읽었던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은 그리스인 조르바이지만 당신아는 영혼의 자서전을 더 좋아했다. 그 책은 74세에 사망한 작가가 72세에 쓴 작품이었다. 그런 책에는 70년 이상 살아낸 자의 지혜와 통찰, 생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죠.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의 초기작도 물론 좋지만 그들이 생을 얼추 다 살아낸 시점에 썼던 작품들을 보면 우와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표현이 모자라네요. 예. 그리스 여행을 앞두고 카잔차키스의 모레아 기행을 다시 읽다가 위에 낭독해드린 저 문장, 그 문장을 만났다. 조국에 대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뚝뚝 떨어지는 저 문장은 그대로 21세기 그리스인들에게도 적용될 듯 했고 누구나 자기 조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일 것도 같았다. 그의 묘비명을 만난 것도 그때였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 세 문장으로 된 묘비명을 접하는 순간 거대한 수수께끼와 맞닥뜨린 기분이었다. 저 단순한 문장에는 틀림없이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읽은 카잔차키스의 글은 인간의 깊이뿐 아니라 우주의 넓이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묘비명도 표면적인 의미가 전부는 아닐 거라 믿었다. 아테네에 도착한 후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걸으면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주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되뇌었다. 그가 그 문장들 뒤편에 숨겨놓은 비밀에 닿고 싶었다. 미셸 양도 죽기 전에 비교적 다리가 쌩쌩한 때에 그런 때에 이 아테네, 파르테논, 델피 신전 이런데 가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공원을 가득 덮은 비둘기떼를 보면서 관광객들로 비좁은 그 도심 거리를 걸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 작은 마을을 걸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문장을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투어 상품에 참가해서 델피로 갈 때 할머니 안내인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유명인으로 소크라테스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꼽았다. 그 할머니는 한 들판을 가리키면서 그곳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다. 현실의 한 장소를 가리키며 신화 인물의 삶을 설명하면 머릿속에서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비현실적인 몽환의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델피에 도착하자 왜 아폴론이 그곳에 살던 뱀 피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되었다. 신전 털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수직 암벽은 얼마나 웅장한지 시선을 돌려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그 권위에 승복하는 마음이 되었다.
할머니 가이드는 일행을 이끌며 여러 유적을 설명했는데 특히 아폴론 신이 무녀 피티아에게 신탁을 내리던 맷돌 모양의 신탁용 돌이 인상적이었다.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신탁용 돌 옆에 서서 신전 털을 감싸고 있는 수직 암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서 버릇처럼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그 의미가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존성, 결핍감, 시기심, 자동 강박, 반복 추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불안, 분노, 공포, 방어 기제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다는 인정, 지지, 욕망, 존재, 증명, 시도, 내면의 감독관 등과 관련된 문장이었다. 이 세 카테고리의 감정들은 인간이 고통받는 내면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었고 유아기에 잘못 만들어 가진 생존법과 관련이 있었다. 놀라운 느낌과 함께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잠시 숨을 멈추고 서 있었다. 특히 나는 자유다라는 문장이 놀라웠다. 앞의 두 문장은 정신분석 학문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들이었지만 자유는 처음이었다. 가만히 서 있었더니 생각이 점점 더 자라났다. 그의 묘비명이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이나 세 가지 독이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규정한 7가지 악, 7악과도 그것들이 해결된 지점과 같은 게 아닐까 싶었다. 7가지 악 중 색욕, 식욕, 탐욕, 시기심은 탐심, 그리고 분노는 진심, 그 손오공이 빠져 있었던 분노, 그 진심, 그리고 색욕, 식욕에 빠져 있었던 그 저팔계가 빠져 있었던 그런 탐심, 그리고 나태와 교만은 치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사우정이던가요? 그가 빠져 있었던 그 나태와 교만, 치심. 그리고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중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앞서의 그 탐심이,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진심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자유다는 앞서의 그 나태와 교만, 치심이 제거된 상태를 지칭하는 듯했다. 생각 중에 너무 놀라서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역시 카잔차키스였다. 천국이나 열반이 심리 상태에 대한 은유라면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었다.
기독교의 천국, 불교의 열반이 가져다주는 그 심리 상태가 바로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 의미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더라는 거죠. 정신 분석학이 이 김연경 작가가 배우고 계셨던 그 정신 분석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역시 같은 지점이었더라는 겁니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었다. 정신 분석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도 같은 것이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민음사 버전에 보면 뒤에 스토리 뒤에 평론가들이, 국내 평론가들이 들의 작품평이, 아주 두터운 작품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민음사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요새 버전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이 카잔차키스의 일생이 좀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어쩌면 제가 이 카잔차키스에 대한 글들을 너무 많이, 다른 글들도 많이 접해서 다른 글들과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잔차키스의 일생에서 보면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작가, 영향을 많이 받은 종교들을 보면 연관이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김연경 작가님의 발견이 맞습니다. 불교에서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방면의 종교를 다 섭렵하셨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철학가들도 다 섭렵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카잔차키스가 깊은 깨달음과 어떤 공감을 이루었던 종교가 불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철학가 중에서 니체가 있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요. 이 파트에서는 한 편의 시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실게요. 서정주 시인의 시 신부는 애도심리 에세이, 김연경 작가의 책이죠. 전작 좋은 이별에서 애도에 관한 사례로 인용한 바 있다. 그때 덜 말한 것이 있는데 훈습 기간에 그 시가 더욱 여러 관점에서 읽혔다는 사실이다. 신부를 처음 만난 것은 20살 무렵이었다. 이연으로 이루어진 그 시는 첫날 밤에 신부가 음탕하다고 오해하여 그대로 주랭랑치는 신랑 이야기다.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후에 신랑이 우연히 신부네 집 앞을 지나다가 잠시 궁금해서 신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때 신랑이 목격한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삶의 한 측면을 섬뜩하도록 아름답게 담아낸 점에 감탄했다. 그런 삶이나 사랑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었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믿었다. 낭만적 사랑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수동적 역할들, 인내나 기다림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이었다. 가부장제 현실을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페르소나의 언어였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읽히시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들은 못하고 읽고 지나왔는데 김연경 작가의 이 문장을 보니까 슬프네요. 그냥 처음 이 서정주 시인의 글을 접하면 그냥 뭔가 쿵 하고 내려앉죠.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다시 되물어 봐야 되는데 저 자신에게 우리 읽는 사람들 스스로 다시 이제 되새겨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쿵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 김연경 작가님처럼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선뜻 또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페르소나라는 게 뭘까요? 가면이라는 의미고요. 외부적 인격, 사회적 자기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생애 초기에는 그것을 만들어 가져야 하고 그것을 점차로 완성하는 것이 인생 전반의 목표라 여기죠. 이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그것의 표피 이제 한꺼풀 얇게 만들어지려는 시점이고요. 비로소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그 자기만의 가면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피부를 완성시켜가요. 가면의 피부를. 그러나 그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며 그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위험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된다. 가면의 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겠죠. 군인처럼 강인함만 지나치게 드러내려 하거나 혹은 선생님처럼 자신의 옳음만 보여주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강인하지도 그렇게 옳지만도 않은 게 우리 인간인데 말이죠. 어떤 직업이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나의 그 가면의 상당 부분에 을 좌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철학자 융이 있죠. 철학자 프로이드가 이 김연경 작가님의 책에서 정신분석학과 함께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챕터에서는 융이 프로이드를 잇는 융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융이에요. 융은 페르소나 밑에 묻어둔 감정 무더기를 피라미드 형태로 구조화하고 콤플렉스,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원형, 자기 이렇게 6층위로 감정 무더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6층짜리 심리 구조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인류의 공통된 정신이라는 뜻과 초월성의 의미를 담아 객관적 정신이라
지칭하고도 싶어 했습니다. 이 작가님, 김연경 작가님의 훈습 과정에서 진행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그녀는 융의 집단 무의식 피라미드를 염두에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6층짜리 피라미드 계단을 짚어가면서 어디쯤 걷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콤플렉스에서 그림자로, 거기서 다시 아니무스로, 거기서 다시 원형으로, 다시 자기로, 이렇게 가는 길 단계 중에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이 융의 피라미드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저를 따라오세요. 서정주 시인의 신부, 앞서 읽어드렸던 그 시가 다르게 이해된 것은 페미니즘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였다. 그때 저 시는 일종의 음모처럼 보였다. 여성의 수동성과 피약성을 아름답게 묘사하여 여성 잔혹사를 미화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주 적대적으로 다시 이해되셨군요. 여성에게는 삶에 대한 자율성도 선택권도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방식처럼 보였다. 그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는 저 시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는 내면의 아니무스가 갈등하면서 페니스 엔비에서 비롯된 경쟁심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서정주 시인에 대한 오해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만, 있을 겁니다만, 그냥 시는 시로 읽는 게 어떨런지요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선 지금 한 시가 이렇게 나의 인생의 어느 연대기,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나의 인격이, 인품이 성장한 상태에서 읽느냐에 따라 같은 시던, 같은 글이던, 같은 작가의 소설이건 같은 책이던 다 다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은 사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에 책을 몇 권 가지시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곱씹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저 각도에서 그때 미처 몰랐던 것, 그때 안 보이던 문장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전과는 완전 다른 내용으로, 반전의 내용으로 숨어있던 문장들이 막 튀어나오는 봤으나 보여지지 않았던 봤으나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았던 그런 문장들이 나이가 들면 또 새록새록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작품이지만 결코 한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독서의 경험이 이 책에 잘 드러나고, 이 챕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책을 많이 못 읽으시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저의 이 애청자 분들
독자분들이라고 하면 그 경험을 이미 하셨을 것도 같고, 그리고 아직이시라면 해보셨 후에 해보시게 될 것 같아서 그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책으로 돌아가서요. 아니마는 남성 속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속의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는 이 두 성, 남성과 여성의 모든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혹은 환경에 의해 그 중 하나는 표면으로 드러내고 하나는 내면화한다. 성 역할을 구분하고 특정한 성 역할을 강요하는 문화에서는 반대성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그 신부는 내게 다시 읽혔다. 이별과 애도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시는 일종의 풍자시 같았다. 사랑하고 이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담긴 블랙 코미디였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쿵 했을 때의 느낌이 그 당시에 바로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슬픈 코미디예요. 친밀감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도망친 신랑도, 그리고 이별의 뒤처리를 할 줄 모르는 신부도 똑같이 가여울 뿐이었다. 그 시에서 여성 억압을 읽었던 예전에 나의 생각이 조금 치우쳐 있었구나 싶기도 했다. 그때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통합되면서 에도 불능 정서에서 비롯된 그림자를 알아보던 시기였을 것이다. 여성이 약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콤플렉스도 있었을 것이다. 콤플렉스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데 포함되지 못한 감정 덩어리다. 숨기고 싶은 측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깊이 묻힌다. 그림자는 페르소나의 뒷면이다. 감정의 좋은 측면은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심 등은 깊이 감추어져 바로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쉽게 외부로 투사된다고 한다. 자, 이쯤에서 나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한번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실까요? 제 그림자는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기는 한데 제일 말하기 창피하지 않은 것, 제일 먼저 극복한 것 하나만 알려드리면 저는 제 경우에는 키였던 것 같아요. 제 키가 아담 사이즈거든요. 그 키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어느 땐가 저도 모르게 조금 지나가더라고요. 해소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많이 있겠죠. 저의 가면도 있을 거고 컴플렉스도 있을 겁니다. 겁니다가 아니라 있어요. 경험에 의하면 프로이트 심리학이 끝나는 지점에서 융의 심리학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이론은
유아기 생존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 정신에는 초자아, 자아, 그리고 원래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 맞아요. 이게 프로이트가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융이 좀 해소시켜줍니다. 그때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차용하게 되었다. 융의 페르소나 컴플렉스 그림자 개념은 프로이트의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 억압과 회피, 투사 개념과 겹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외의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요런 그 개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개념이며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였다. 융의 원형 개념에 의하면 신부나 신랑도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인류의 한 모습일 뿐이었다. 남성은 바람둥이 연인의 원형을, 또 여성은 집을 지키고자 하는 화로의 여신 원형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개별적이기는 해도 특별할 것은 없는 그런 원형의 한 모습이었다. 원형은 개인의 내면에 인류가 사용해온 특정한 인물 유형이 있다는 견해이다. 삶의 모델 본보기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말 그대로 원형에 가까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않고 어떤 기조를 이루는 왕, 무사, 사랑하는 사람, 치유자, 마술사, 창조자 등이 그 원형들의 하나이다. 페르소나는 원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사회에 수용되는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치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무사가 되어 인류가 만들어둔 역할을 떠맡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원형에는 그림자가 섞여 들어서 그냥 왕보다는 폭군이, 무사보다는 약탈자가, 마술사보다는 사기꾼이, 연인보다는 남봉꾼이, 달콤한 연인보다는 남봉꾼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융은 집단 무의식 피라미드 그 6단계의 가장 아래에 자기를 배치했다. 그는 자기, 셀프를 대문자로 특별하게 표기했다. 페르소나 밑에 구성되어 있는 콤플렉스,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원형의 모든 측면들을 통과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통합을 이루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인격을 자기라고 불렀다. 그 자기 셀프에 도달한 상태를 자기 실현이라 명명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다양한 관점이 수용되고 모든 갈등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그곳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과 은밀히 닿는 지점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 자기 실현 많이 하잖아요. 자아 실현.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위치나 역할, 어떤 능력에 도달하는 것을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그것 자체의 실현이죠. 뭐 성직자가 되겠다 하는 게 나의 꿈이나 목표였다고 하면 그냥 성직자에 도달한 것이고, 대학 교수가 혹은 어떤 사업가가 뭐 아니면 어떤 대단한 규모의 팔로워 수를 가진 유튜버가 꿈이었다 그러면 그것 그 목표 자체를 실현한 것이지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암묵적으로 배워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저 내면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왔던 그런 것들을 인생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통합해 가서 그것들에 나에게 부여하는 의미들을 깨달아 깨쳐가면서 진정으로 나란 존재에 대해서 도달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가 그것을 좀 제어할 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융이 이야기하는 자기 실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의 자기 실현에 융에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김연경 작가한테. 여러분의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신부는 가장 마지막에 또 다르게 읽혔다. 인과와 윤회를 핵심으로 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신부든 신랑이든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만든 그들 몫이었다. 그들은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복잡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을 것이며 서로의 삶에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해 왔을 것이다. 특별히 가여울 것도 안타까울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 관점 역시 카잔차키스의 묘비명과 은밀히 다 있는 듯 보인다. 자, 아주 도의 경지입니다. 불교의 도의 경지. 조금은 알 듯도 싶고요. 혼습 기간에 새롭게 수용하고 실천한 삶의 덕목들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과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더 많은 인맥을 갖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혼자 조용히 머물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더 앞서 달리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열심히 살지 않기나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갖고자 하는 이들 사이에서 무력하고 모르는 채로 머물기는 반사회적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증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 듯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김연경 작가님의 심리 훈수 에세이 10가지 행동 중에 한 챕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은 또 좋은 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